자, 먼저 오늘 첫 뉴스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조국 집 빼고 20여 곳 압수수색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청문회 앞두고 부산대 그리고 사모펀드 운영사 또 각종 의혹이 있는 곳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국 후보자의 집만 빼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과 위원님, 이렇게 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이유 뭘까요? 그야말로 전격적이고 상당히 이례적이죠. 근데 검찰은 어쨌든 국민적 관심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사에 대해서 때를 놓칠 경우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국민적 관심사가 큰데.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일을 두고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어렵사리 여야가 다음 달 2, 3일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문회 일정 합의 속에 정치 일정이 진행되는 속에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그쪽에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비판들이 여의도에서 예를 들면 툭하면은 검찰에 넘기는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치 일정 속에 어쨌든 검찰이 지금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면서 지금 수사를 벌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여러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당장의 어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 일정 그리고 향후에 미칠 파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여든 야든 제대로 승부를 할 것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어쨌든 검찰이 어떤 증거에 입각해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내놓는 그 방법 그 길 외에는 지금 달리 주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 정책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이미 수사에 들어간 만큼 여러 의혹들 지금 조국 후보자에서는 가짜뉴스다 아니다라는 입장 억울한 입장을 지금 계속 견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이 아니면 여러 의혹들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로서 증거 입각한 수사로서 그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장소와 관련해서요. 사실 천안,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논문 등 저자 부정 등재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국대 의대 장모 교수 연구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고요. 충남 공주시 공주대 김모 교수 연구실도 올랐습니다. 딸의 어떤 논문과 관련 제1저자 논문 또 발표와 관련돼서 관련된 곳들입니다. 그리고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 한영외고, 고려대, 또 부산대까지 압수수색이 좀 이뤄졌고요.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대,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도 포함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운용사인 코링크 PA 서울 강남 본사도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조카와 처남 등의 명의로 돼 있는 일산과 서울 자택도 포함이 됐습니다. 웅동학원 관련돼서도 당연히 웅동학원 내에서도 압수수색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최영호 교수님, 조국 후보자의 집 빼놓고는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디에서 증거인멸이 진행이 일단 지금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중요한 증인 3명,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해야 되겠죠? 피의자 3명이 지금 해외로 지금 도피한 상태거든요. 도피란 말은 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외에 있는 해외에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이 지금 굉장히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사 명분과 의혹이 분명히 충분하다는 판단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충분한 의혹에 대한 증거를 찾아낸 거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에 지금 들어갔다 보고요. 뭐 지금 저러면서도 조국 수석의 집은 자택은 압수수색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배려도 하는 등등 하는데 일단 뭐 지금 여기서 나왔던 그런 이 종합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뭐 우리가 나온 정치적 일정 안에서 빠른 속도로 국민들과 이런 의혹을 풀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한 축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각종 의혹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은 그 증거에 대한 인멸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 운용사 코링크 전 대표 등 또 오촌 조카 등이 지금 해외에 있는데 이것이 도피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피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니 도피라는 표현은 좀 저희들이 정정하겠습니다. 정은택 변호사님. 네. 근데 왜 조국 후보자 집은 빼놨을까요? 그게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려해줬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예. 지금 사건의 가장 핵심으로 최근에 이제 언론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사모펀드입니다. 이제 예. M&A 얘기도 나오고 과연 뭐 투자한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이 사모펀드 투자한 게 민정수석이 된 이유란 말이죠. 나머지 예. 부분들은 다 이제 과거의 일이고 이렇다 보니까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얘기도 보면 대부분 조국 수석이 뭐 직접 했다기보다는 조국 예. 수석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촌 조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조국 후보가 직접 관여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조국 후보가 관여했다라는 게 뭐 관급 수주라든지 아니면 M&A의 어떤 역할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예. 뭐 개인 집을 아무래도 직접 압수수색할 때는 뭐 개인 집도 있지만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차량이라든지 이제 뭔가 뭐 서류를 어디다 놔둔 게 아닌가를 알 수 있는데 현재 일단 인사청문회 준비 중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인사청문회와도 직접 관련될 수도 있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현재까지는 드러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예.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민정수석 당시에 이 사모펀드가 투자를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과연 압력을 써서 그 기업들이 뭐 광급 공사를 한다는 등 그런 정황은 있지만 의혹은 있지만 그것이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 집은 빼놨다. 또 인사청문 후보자로서 또 민정수석으로서 좀 예민한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압수수색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검찰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정수석의 자료는 아마 나올 때는 갖고 예. 나오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에 예. 두고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아마 만약에 뭐 민정수석 당시 문제가 된다면 지난번에 우리 예. 김태우 수사관처럼 청와대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할 문제고 뭐 개인 집에 그 자료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조국 후보자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예로 드는 것이 조국 후보자 집은 빼놨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현근택 변호사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현 변호사님과 약간 좀 견해를 달리해서 예. 그야말로 아직 그 법무장관 후보 내정제로 돼 있고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한 것이 아닌가. 조국 후보자의 지분 좀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20여 곳에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예. 기본적인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하듯이 확정이 입증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만한 개연성은 있다라는 점이 인정이 돼야지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혐의가 있다는 걸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후보자라든가 정부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죠. 검찰에서 예. 그 정도까지 부담까지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집 자택에 대해서는 조금 미루더라도 대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압수수색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줄 경우는 후보자에게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그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었다.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얘기 좀 한 반론을 좀 듣고 싶은데요. 현 변호사님. 그냥 결국은 이제 영장 청구를 뭐 어떻게 했느냐도 문제도 있지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중요해요. 예.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영장 청구는 뭐 구속영장처럼 아주 명백한 혐의를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예전에는 뭐 한 98%, 99% 정도가 됐고 지금은 그래도 90% 정도 영장 발부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예. 아마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언론에 보도 보면 사실은 조국 후보가 직접 뭐 관련됐다 이런 얘기들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오촌 조카라든지 아니면 부인이 뭐 딸을 데리고 갔다든지 예. 이런 얘기 있어서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련된 부분은 나온 게 없지 않은가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던 것이다. 아니면은 이 후보자를 직접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서 검찰이 일부러 피한 것인가? 예, 뭐 의견이 조금 다르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가 이 압수수색을 지휘했을까? 뭐 검찰 쪽에 이렇게 정통하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형사부와 특수부는 그 의미가 굉장히 사뭇 다릅니다. 그렇죠? 이 특수부가 전국적인 압수수색을 진두지휘했다는 것,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가 했다는 거, 이 의미는 좀 다를 것 같은데 혹시 두 분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다 할까요? 변한봉 변호사님, 형사부와 특수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수사에서? 형사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민생 범죄라든가 범죄를, 그러니까 평범한 범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벌어지는 범죄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고도의 수사 기법을 요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금융거래 내역도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 와중에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세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고 권력형 비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해봤던 분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형사부 예를 들어서 폭행이라든가 뭐 어떤 일반 뭐 어떤 범죄 같은 경우는 피의자를 불러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네가 언제 몇 월 며칠에 그 사람을 때린 건 아니냐라고 하면 되겠지만 특수부 같은 경우 수사에는 저도 계좌를 보면서 이 계좌의 흐름을 보고 이런 법령을 볼 때는 이런 의도가 추측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딸의 부정 입학 의혹 관련해서는 조금 뭐 약간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미묘한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는 조국 그 내정자가 민정수석 취임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의 특수부가 포진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맥락 때문인지는 몰라도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원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이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가 특수 2부로 전격적으로 재배당을 좀 했습니다. 정호 의원님, 이 얘기는 곧 이 사건을 그냥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윤 총장의 의지가 담긴 거예요. 그쵸? 특수부에 넘긴 건 한번 끝까지 파겠다라는 뜻이에요. 검찰의 압수수색, 더군다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 증거 입각해서 그 확실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겠죠. 저는 근데 형사부에서 특수부 이동이 뭐 갑작스러운 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진작부터 특수부에서 할 걸 염두에 둔 움직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는 뭐 좀 흐리는 형태로 해서 통상적으로 형사 1부에 먼저 배당을 그런 했다가. 식으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준비는 특수부에서 하는 것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전격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엄청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더군다나 자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갈 때는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면밀한 과정 속에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러면 조국 후보자의 자택은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통상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범죄 혐의가 상당히 거의 입증이 됐을 경우에 그 영장 발부를 통상 법원에서 내주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발부가 되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점이 저는 고려가 됐다고 보고 지금 어쨌든 간에 검찰 입장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자고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혹을 터는 그런 수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은 검찰대로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이고 정치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다른 논란을 증폭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야 될 길은 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수부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주요 부정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곳이다라는 이제 설명도 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압수수색이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혹은 일각에서는 장관 후보자를 오히려 보호해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만약에 무혐의로 나왔다 그러면 이 또 파장을 어떻게 후폭풍을 우리가 견뎌내겠습니까? 검찰이 분명히 지금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들어갔을 거라는 것이 다 이제 상식처럼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확증을 갖고 나오느냐 문제지 지금 뭐 무혐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견딜 수가 없고요. 특히 대통령이 임명철회를 하기 전에 지금 아까 정은갑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치의 사법부가 지금 개입을 한 거단 말이죠. 일정에.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수사가 이제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뭐 사실상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검 얘기까지 나오는 것, 그것까지도 좀 고려해서 특수부가 맡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맞나요?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에 이 부분을 정말 청문회를 끌고 갈 생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고소고발을 했거든요. 지금 뭐 14건이다, 10건이다, 10건에서 아마 14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 아닌 측에서 고발한 것도 있습니다만 고발을 하면서 계속 압박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게 빨리 수사를 안 하면 특검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예전에도 뭐 청문회를 앞두고 고소고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고소고발, 그러니까 청문회 전에 실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벌써 인사청문회 도입한 지 한 19년 정도 됐죠. 2000년 도입했으니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미비하면 이제 수사로 가는 게 지금까지 광식이었는데 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 측에서 계속 빨리 수사를 해라. 안 하면 특검으로 가겠다.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좀 그 수사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계속 추가적인 폭로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히 최근에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뭐 M&A 그다음에 뭐 우회 상장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처럼 어찌 보면 특수부에서 가장 이제 수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 수사를 해라 압박한 부분도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야당에서 계속 고소고발이 있고 또 각종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모습. 그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주저주저 하다가는 오히려 검찰이 권력에 편승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전격적인 압수수색, 그것도 특수부가 나선 것이다. 또 여러 맥락 가운데 하나로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과연 어제 이 전격적인 압수수색, 특수부가 뭐 전격적으로 하진 않았겠죠. 미리 좀 꼼꼼히 다 준비를 해서 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이것이 혹시 청와대에 사전에 보고가 된 것인가? 법무부에 보고가 된 것인가? 또 여당에는 미리 알려준 것인가? 아니면 정말 윤석열 총장의 전격적인 개인적인 판단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오갔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굉장히 윤석열 총장의 말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살아있는 권력 어디까지 캘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변한봉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미리 법무부를 통해서 청와대에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힌트를 줬을까요? 지금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기사에서는 아직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당황하고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법무부에는 분명히 보고를 안 한 것 같고 청와대에 있어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솔직히 좀 퀘스천입니다. 정말 보고를 안 했고 뭐 대통령이 가장 신임했던 검찰총장이었는데 정권에 가장 부담을 수 있는 수사를 보고를 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과연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이 어느 정도의 수사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후보자 딸의 장학금이라든가 입학 과정이라든가 운동학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거의 수사에 버금갈 정도로 취재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관계 거의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 좀 들여다보이는 분이 사모펀드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약간 어려운 면도 있기도 하고 정말 수사가 아니면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사모펀드에 가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치고 들어가고 얼마나 제대로 면밀히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청와대 사전을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아마 나중에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현근택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통상적으로 과거에 이 검찰이 이렇게 중요한 수사를 할 때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법무부는 그것을 청와대에다가 또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청와대와 법무부는 사실 미리 좀 알고 있는데 이번 전격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잠시 뒤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는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다. 우리도 몰랐다라는 반응이 줍니다. 안 알려줬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여당에는 알리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어찌 보면 보고 체계가 검찰에서 직접 보고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이제 인사청문회 팀이 어쨌든 법무부에서 나와 있거든요. 인사준비팀들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법무부에 알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후보자 측에 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게 현재까지는 이제 언론의 주요 보도인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청와대에 그럼 알렸겠느냐 말았겠느냐 그 부분인데 아마 법무부 통해서 알리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검찰이 직접 알렸는가 이 부분인데 과거에 보면 대부분 이제 민정수석이라든지 뭐 법무비서관들이 이제 검찰 현역에 있다든가 아니면 퇴직하고 바로 이제 들어가는 형식이 돼서 어찌 보면 직접 보고 체계를 거칠 수도 있지만 뭐 사적으로든 이렇게 알리는 식이 됐겠지만 지금 민정수석은 일단 검찰 출신이 아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거 같은 방식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를 통해서도 알리지
뭐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예. 알릴 가능성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뭐 청와대에 알리고서 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가능성도 높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가운데 어떤 신문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이 윤석열 총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한 언론도 있었어요. 네 분의 예. 그 비서관이 있는데 민정 밑에 박형철 비서관이 사실은 검찰에서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이제 김현장이 있다가 갔기 때문에 예. 바로 뭐 현역이라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밀도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분이 그래도 검찰에 있긴 했었지만 그렇게 뭐 최근에 바로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왜냐하면 예. 대부분 가까워지려면 그분이 뭐 임명을 했다든가 아니면 승진에 영향을 줬다는 게 이런 게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알리지 않았다. 이제 이 부분... 저도 뭐 팩트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데 이제 청와대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통상보면 이렇게 커다란 문제는 서로 공유하거나 또 의견을 구하면서 그 결정을 했을 텐데. 예. 통상의 과거에. 경우에는 예. 근데 이번 건은 제가 보건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 여권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가까스로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합의되고 예. 진행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라는 것을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과거처럼 내지는 공유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없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다만 그러면은 전혀 몰랐었냐. 앞서 얘기했듯이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아니면 바로 직전에 청와대에 예를 들면 통보 형태로다가 알려줄 개연성이 법무부를 있다. 통해서? 네. 예, 알려줄 개연성이 있다. 예. 뭐 아까 얘기한 박균철 비서관이 누구다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한다라는 통보성이지 그게 예를 들면 의견을 구하거나 뭐 할까 말까요? 뭐 예. 이런 차원의 얘기. 그러니까 그게 서로 별 그 의미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각쪽에서 주장하는 게 과연 알았느냐 몰랐냐. 그러니까 사실상 그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 몰랐다라는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서로 다 교감을 갖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변은봉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정 의원님이나 현 변호사님과 비슷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 정부에서는 사실 민정수석이라든가 법무비서관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뭐 일종의 뭐 관행 예. 내지는 그런 좀 구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 임명하지 않겠다. 그런 관행을 끊겠다라고 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언로가 단절되는 대신에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철학을 많이 공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직접 소통을 하실 만한 채널이 있는 상황이지 어떤 과거처럼 비서관이라든가 수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라인을 통해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윤석열 총장이 직접 청와대에 어떤 의사를 전달했던 것이 아니라면은 그야말로 청와대에서 사전에 교감 없이 그 직접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직속 상급기관인 법무부 또 청와대에 대해서 전혀 언질없이 이런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한 배경, 윤석열 총장의 속내는 무엇일까? 정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마음껏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라라고 임명장을 줄 때 했던 얘기를 실천하는 것인지 본인의 말을 실천하는 것인지 자고우면하지 않고 검찰 공권력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속내가 있는 것인지 뭐 일부에서는 이 조국 후보자가 정책 발표를 했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굉장히 격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것이 이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형은택 변호사님, 윤석열 총장의 속내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을 임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탈검찰이라는 게 1차 목표였고요. 예. 물론 지금 현재 박상기 장관도 있습니다만 아마 박상기 장관 하에서의 어떤 검찰 개혁보다는 조국 예. 수석을 임명한 가장 큰 이유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 핵심적으로는 뭐 공수처 검경수사권 얘기하지만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의 힘을 좀 빼겠다는 거거든요. 검찰의 권한을 좀 예. 내려놓겠다라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검찰 내에서 어느 정도 반발 기류가 있었던 걸 보고요. 예.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왔을 때는 당연히 이걸 좀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예. 저는 그런 기류가 아마 검찰 내에서도 근데 마침 어찌 보면 이제 언론에서 많은 뭐 야당을 비롯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청문회 전에 수사를 시작한 거. 물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지나면 못하기 때문에 한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어쨌든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라고 본다 그러면 어떤 저는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반발 기류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예. 검찰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그런 전격 압수수색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결국은 자기 조직 이기주의에 근거한 것이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영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청와대에 더욱더 보고를 했겠죠. 예. 그리고 이게 저는 청와대에 분명히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은 전국에 3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예. 이거 기획만 하는데도 며칠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뭐 압수수색 영장 받는 과정에서 뭐 법원도 이제 접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아주 상세하게 모날못이 뭐 어떻게 한다는 부분들은 보고를 안 되더라도 왜 검찰총장 정도면 비서실장이나 대통령께 이거는 보고하고 해야 될 상황이고 거기서 어떤 뭐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았다는 정도의 얘기는 듣고서 시작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검찰의 그런 입장을 자기네들이 뭐 하는 그런 변명보다는 수사를 해서 빨리 의혹을 해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분을 더 세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런저런 조직 내부에서의 반발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검찰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평소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검찰 쪽에서는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출근하다가 이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차를 돌려서 5시간 뒤에 오후 2시쯤에 나타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또 이 검찰 개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문회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되시면 사실상 검찰 지휘하는 역할 되시는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네, 평소와 다르게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누구와 어떤 의견 나누셨습니까? 특별한 건 없었고요. 약간 몸살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따로 좀 늦게 나왔습니다. 청와대와는 최근에 뭐 의혹 관련해서 논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사퇴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힌다고 하셨는데 네, 조국 후보자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근데 다른 조간신문은 없고 이 동아일보에서만 얘기가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5시간 뒤에 나타난 것은 뭐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만 출근하다가 차를 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전 9시경에 이 자택을 나선 조 후보자는 출근길에 친인척들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사실을 전해 듣고 행선지를 바꿔 모처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나서 오후 2시가 넘어서 이 사무실 로비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누구를 만나서 이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조 후보자가 직접 지금 말한 것처럼 몸살기가 있어서 조금 늦게 출근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영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책회의 하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조 후보자 말대로 몸살기가 있어서 조금 늦게 나온 겁니까? 일단 차량이 바뀌지 않습니까? 자기가 항상 몰고 나와갖고 오른손에 텀블러 들고 나와서 하는 게 평소의 모습인데 기사가 있는 차를 타고 2시에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책회의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8시 반부터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현장에서 계속 출근하는 걸 기다리는 상황들이 쫙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보고를 못 받은 상황. 그리고 뭐 한마디에 어떤 언급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과연 이것이 뭐 이 당의 어떤 그런 입장인지 등등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고 나오고 정리하고 나오는 거는 굉장히 맞습니다만은 뭐 몸살기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즉답을 피하는 부분은 좀 보기는 별로 안 좋네요. 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 9시에 출근하던 조 후보자가 압수수색이 있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오후 2시에 나타나면서 그 사이에 많은 언론들은 혹시 조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오후 2시에 사퇴 회견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끝까지 청문회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가빈님, 뭔가 이 비는 5시간 동안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피로가 쌓여서 조 후보자가 컨디션도 좋지 않고 몸살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컨디션은 좋지 않겠죠. 예. 여러 가지. 근데 밤잠을 못 잔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조 후보자가 좀 늦게 온 것은 저희가 뭐 통상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부분에 관련된 상황을 좀 정리하고자 했던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청문회를 준비하는 그 법무부에 파견 나온 그 인사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출근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목적 어떤 구상 내지는 대응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조 후보자는 방금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런저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청문회까지 일정까지는 본인이 좀 돌파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자기의 억울한 부분을 토로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한번 지켜보는 그런 과정을 갖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압수수색을 하기 전과 압수수색을 한 이후는 조 후보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굉장히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물론 후보자가 직접 관련된 의혹은 없습니다만은 후보자가 자칫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후보자가 느끼는 압박감 훨씬 컸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혹시 그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가운데 일부에서 많이 어제 예측했던 혹시 사퇴라는 카드도 혹시 어제 후보자가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퇴는 아예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5시간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론 몸도 안 좋았겠지만 아마 압수수색이라는 거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어떻게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할 것인가. 지금 딱 출근하면은 언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 메시지가 나올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침에 바로 나왔는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라면 어느 정도 정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대부분의 인사청문회는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검사들이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정치인 출신이나 이러면 보좌관들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정치를 해온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거의 보면은 아마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한두 분 정도 도와주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법무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와는 그래도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고민하는 것 같고 그 메시지 핵심 내용이 아마 말씀처럼 사퇴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당연히 지금 가족들이라든지 다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건 저는 인지상정 맞다 당연하다고 보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빠져나가든지 어떻게 회피한다든지 이랬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아니고 지금 메시지도 보면 일단 수사는 수사대로 받겠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고민이 지금까지는 이제 아마 청문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에만 계속 고민을 해왔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수사 부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제 수사는 이게 앞으로 계속 재판까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사법부 영역으로 넘어갔다란다 그러면 이 청문회 자체도 과연 그러면 청문회에서 어떤 성실한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계속 성실한 답변을 할 것 같은데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제3자들은 과연 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에서 과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만은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만약에 이 후보자가 법무장관 후보자지 않습니까? 법무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바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법무장관이 혹시 임명이 된 이후에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 후보자도 수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당시는 이제 장관이 그때가 되면 이제 장관이 그렇죠.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천정배 장관 때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밖에 지휘할 수 없어요. 그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지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모순적인 문제가 생기면 저는 아마 야당에서 당연히 이거는 만약에 장관이 된다 그러면 특검으로 가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고 현재로도 보면 어쨌든 구체적이든 일반적이든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검찰이 수사하는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런 모순적인 문제는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 후보자가 다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거취 문제도 아마 고민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끝까지 청문회 준비에 임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이제 공수처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는 게 공수처거든요. 예. 공수처라는 게 이제 검찰과는 별도로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예. 국회에서 임명하는 형태로 띄면서 상시 특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공수처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딱 맞는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국 후보자는 만약 법무장관이 된다면 자신이 기획했던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는 최초의 고위공직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뭐 상황은 여러 개 변수지만 일단 그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전격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청와대가 알았느냐, 알려줬느냐, 몰랐느냐 이거 가지고 앞서 잠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만은 일단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나오는 반응은 몰랐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혹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청문회 전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을까?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윤석열 총장 또 검찰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하필 청문회 전에 했을까?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인가? 임명권자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인가?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가 읽히는 좀 대목이 있습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이 청와대가 굉장히 당혹해하는데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이제 더 좀 곤란한 상황이 됐었던 게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야당에서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증인을 신청할 겁니다. 현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야당에서는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각 기관들 요청을 하겠죠. 그 기관들은 압수수색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라는 답이 올 겁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몰아서 막 물어보게 되면 현재 관련해서 제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결국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겠죠. 조국 후보자는 나는 관련이 없다, 모른다라고 일관할 것이고 증인들은 제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료 제출에는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 여당에서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 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냥 억지 논리로 임명을 강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야당에선 당연히 이거 특검이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또 특검을 가거나 그런 선례가 남게 된다면 그러니까 공수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현직 법무부 장관을 하더라도 우리는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황에 물론 인사청문회가 뻔히 예상이 되고 임명이 되는 상황이 얘기된다면 이건 결국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당혹스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청와대는 그동안의 관리를 비춰봤을 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기자들의 많은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을 했습니다. 변한봉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와대를 넘어서 여권 전체에 검찰과 여권이 충돌하는 것인가? 나아가서는 검찰 윤석열 총장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자와 임명됐던 이 윤석열 총장이 충돌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 다른 결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검찰이 이 살아있는 실세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동안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야권에서는 반신반의하는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가 지금 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서는 이 후보자를 임명할 생각을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권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사실 이렇게 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격 수사하는 거는 평소에 지지해 왔던 일이라 그렇죠. 이렇게 불쾌하다고 표현을 못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가장 상징이 그러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비대화, 그다음에 검찰의 권력화, 또 뭐 일종의 검찰의 신형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법과 원칙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에나 공히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뭐 여권 전체적으로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정치 일정이 진행되는데 왜 느닷없이 사법부가 들어왔느냐, 이제 검찰이 들어왔느냐라는 지적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적 해석을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 윤석열 그 총장이 정말 증거에 입각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가름을 하고 수사로 그 결과를 드러내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의 또 여러 지적 중에 하나는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아니면 B에 별건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또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언론풀이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 저는 그것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과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좌고면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검찰에서의 그 엄정한 증거 입각한 수사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혹해하면서도 사실은 언뜻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속내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을 지지해왔기 때문이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요. 도대체 검찰의 속내가 뭐야?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조국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에게 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니 답변할 수 없다라는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했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정말 윤석열 총장이 의지를 갖고 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의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한국당이 지금 조금 같은 뜻일 수도 있지만 뉘앙스가 적는 게 자꾸만 낙마를 시키려고 그래요. 낙마가 아니라 검증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표를 낙마로 생각하니까 자꾸만 이거 흠집내기로 가는데 일단 그런 검증이 끝난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이 결론을 정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앞뒤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수사받는 법무장관이 생긴다면은 사실 굉장히 이거는 곤혹스럽죠.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청문회를 자유한국당이 잘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뭐 의혹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라든가 논리를 잘 개발해서 거기부터 출발해야지 그 뒷단을 지금 생각하고서 뭘 한다는 것은 좀 자유한국당도 뭐 잘못된 지금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수사받는 법무장관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빨리 자진 사퇴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수사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이 상당한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아마 근데 이거를 수사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이에요. 대부분 아마 폭로하고 이런 분들도 보면 대부분 검찰 출신 의원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이 물론 뭐 본인이 제보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결국은 정치의 영역을 수사로 끌고 간 게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변은봉 변호사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한 얘기 중에 이것이 조국 후보자에게 이 청문회에서 답변 과정에서 이게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청문위원들이 질문을 던지면 조국 후보자가 그것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현안이므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아왔던 답변 형태거든요. 그런 어떤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인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정확히 윤석열 총장의 의도, 속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초반에 압수수색이 된다는 속보가 나왔을 때 이제 거의 두 가지 기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에 대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그냥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뭔가
피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자유한국당도 들었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줄어들고 오히려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얘기하겠다는 분이 본인이 이런 많은 좀 흠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강행해야 할 만큼 인물이 그분밖에 없는지라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임명 당시에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셨거든요. 그러면 굳이 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건지, 인력풀이 그 정도로 좁았다는 것인지, 이 정도로 흠이 있고 국민들 사이에 현재 경제, 외교, 안보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모든 이슈가 지금 조국 이슈로 지금 몰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논란이 많은 인물을 굳이 그 강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얘기를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윤석열 총장의 어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법무부라든지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이 이뤄진 상황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국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답변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조국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법대로 한 것이다라는 쪽에 좀 많이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청문회에서 이제 어떻게 조국 후보자가 대응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증인 채택 문제부터 벌써 이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관련 의혹이 있는 사람들 다 불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이 증인으로 참석한 전례가 없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불거진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인을 추출해 보니까 80명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많은 사람을 증인을 신청한다는 거는 또다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증인 신청이 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청문회를 거부하려고 하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족 시상 편지하겠다는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이미 가족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이 다 가족입니다. 압수수색 했다해가지고 그게 무슨 뭐 유죄였던 소명이 있다든지 확인이 있다든지 이런 걸 단정해서 한다는 것은 뭐 검사 출신이신 또 우리 김덕 간사 그리고 많이 안 만드시고, 소명학원비리 사모펀드 이 의혹 관련해서 지금 조국 후보자가 깊이 관여되었다,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대부분 보는. 네, 어렵사리 청문 일정에는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증인 채택, 가장 중요한 증인 채택을 놓고선 또 여야가 심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족을 부르는 게 이게 인사청문 대상자가 아닌 그 가족까지도 전 방송이 생중계하는 텔레비전 앞에 세우는 것이 과연 인권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 의혹이 있다면 충분히 세워야 한다. 그렇지는 않다. 또 이렇게 막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동안 여러 이제 의혹들이 쏟아져나왔죠. 이제 이것은 지금 검찰 특수부가 움직여서 사실 규명에 들어갈 겁니다. 그건 그거대로 보면 되는 것이고. 청문회라는 기본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자질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도덕적인 문제, 여러 의혹들 제기된 것도 문제제기하고, 정말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과정, 이게 대한 의지와 그 철학 이런 것에 집중이 원래 당초의 취지이죠. 근데 지금 의혹은 의혹대로 어차피 전개가 될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증인을 놓고선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여러 갈등 구조로 가는 것은 저는 한국당으로서도 야당으로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칠 경우는 그게 다시 부메랑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예를 들면 총장의 수사 과정도 한편에서 보면은 자,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가감없이 한다.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원들이 지금 검찰,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정치적으로 풀면서 서로 다 원활하게 어쨌든 청문 일정까지는 진행시키는 게, 그리고 조국 수석과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자질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내가 보기에 야당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내가 공직에 나가기 위해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내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면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극복하면서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은 계속 엇갈립니다. 어제도 뭐 저희들이 이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뭐 내일도 아마 이 부분은 계속 이제 나올 겁니다. 그때 좀 다루겠습니다. 증인 문제는요, 오늘 확정이 돼야 됩니다. 5일 전에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결정이 될 일입니다. 예, 그러면 내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깊게 다루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새로 제기된 의혹들 몇 가지가 있는데 부산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 주치의 뽑더니 조국 입김 있었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이 이제 기념사진을 좀 찍고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관련 의혹들이 좀 있는데요. 문제는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이 문건이 하나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족을 계속 10여 년간 잘 의료적인 치료를 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를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부산대 의료원 출신 교수가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일종의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국 수석이 그러면 힘을, 영향을, 입김을 쓴 건가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혹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핵심적인 건 아닌데요. 근데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선일보 이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보면 수사하는 중에 이게 지금 압수수색 중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의 수사 진행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실시간으로 보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찌 보면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아니면 수사가 원래 밀행성으로 하는 건데 이런 위험성이 저는 앞으로도 좀 계속 나올 거 아닌가. 저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제 바로 압수수색한 게 오늘 보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검찰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사 보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약 이런 식의 보도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수사 자체가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이 영향을 미쳐서 대통령이 주치의를 선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고 또 그래서 자신의 딸에게 의전을 해서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줬고 뭐 이런 식의 연계고리를 아마 이제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의전원에서는 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노한중 부산 의전원 병원대 부산병원 의료원장의 과거 얘기가 좀 다시 언론에 보도가 좀 됐습니다. 조금 더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조국 아들을 이어 서울시 청소년위원회에 탈락하고도 10여일 만에 극소수 추가 면접을 합격했다는 얘기인데 고교 시절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공개 모집에서 1차 서류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 뒤에 진행된 2차 추가 모집에서 극소수 인원이 지원한 가운데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때문에 조지 워싱턴대로 진학하는데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또 조선일보는 의혹을 좀 제기했습니다. 변환봉 변호사님, 이건 전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아들까지 번진 건가요? 그죠. 뭐 이제 인터넷 댓글에서는 이제는 아들이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조국 후보자 쪽에서는 뭐 정당한 기회의 제공이었지 어떤 특혜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국민들이 가장 좀 분노하는 지점은 뭐냐면 정부와 권력에 있는 소수의 특권층만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의혹을 둘째치고 해당 기회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 자체가 너무 많다. 물론 그게 아무리 정당화하더라도 그런 기회 자체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 기회 자체가 제한돼 있고 그런 제한된 기회를 소수의 특권층이 갖고 있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전 며느리 집에 장기 무상 거주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다라고 한글보가 했는데 조국 어머니가 지금 웅동학원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이죠. 조국 후보자 역시 민정수석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인데 이 빌라를 며느리에게 사준 뒤 4년 8개월간 그 집에 무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의혹은 이 정도에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이제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서울대에서요. 이 총학생회가 2차 촛불 집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서 나는 반대한다. 그동안 이 서울대생들이 특권으로 누려왔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또 노동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촛불을 들지 않은 우리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의를 외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그런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조국을 살리자라는 조국 힘내세요라는 얘기와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얘기가 오르락내리락 1, 2위를 다퉜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우리 사회 여론이 극명하게 갈렸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저도 어제 그 대자보를 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고대, 서울대 그러면 그런 기본적으로 뭐 스카이로 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정당하게 갔고 조국 후보의 딸은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간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좀 분노하는 거 아닌가 보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입시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당시는 굉장히 수시가 굉장히 많을 때였고 기본적으로 수시라는 게
성적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대외적인 활동 이런 걸 중시 여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 2006년, 7년, 8년 굉장히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봐야지 한 개인의 어떤 일탈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저는 대자보에서 지적했다고 보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봅니다. 자, 일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오늘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 강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기사 쭉 보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한국이 약속 깬다는 아베의 함정에 빠진 느낌이다라고 해서 미국인들 한일 역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왜 이래라고 하는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얘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석 달간 외교적 해결을 하겠다. 일본의 대화 메시지를 이낙연 총리가 보냈고 또 미국을 달래는 그런 입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 위원님, 일본이 오늘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속내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외교 하원위원장까지도 나섰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사면 초과에 몰린 건가요? 지금 일본이 어쨌든 간에 제2차 이제 경제보복을 시행할 거냐 이게 상당히 관심사죠. 그런 공간에서 정보부의 협정을 어쨌든 우리는 이제 파기를 한 상황인데 저는 어제 이제 이낙연 총리가 얘기한 게 상당히 좀 주시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본이 애당초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경우에는 정보부 협정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석 달 동안에 상당히 물밑에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한미일 간의 어떤 정보 교류 협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불만을 제기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국가로서 국가 이익 중심의 어떤 사고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여러 가지 협상안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응답을 하지 않는 공간에서 또 미국의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미국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그 뒤에는 또 일본의 어떤 군국화, 군사화에 대한 어떤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어쨌든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응하되 여러 또 협상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뭐 한미일은 전략적 트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은 우리 한반도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 강점기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수탈을 당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시모노 세키 조약인가요? 미국은 필리핀을 가져가고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을 아스라 테프트죠. 아스라 테프트죠. 미리하기요. 제가 잠시 헷갈렸는데. 어쨌든 미국은 필리핀을 가져가고 일본이 우리를 식민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사이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반도 우리 역사에 대해서 사실 미국인들이 그렇게 썩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야속해요. 야속하죠. 야속하고 특히 이제 한미일 공동 어떤 동맹 체제에서 동북아의 어떤 린치핀으로서의 한국의 이제 입장을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밀어주질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빼고 뭐 신 에치슨 라인이 서 있는지 등등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고립되는 듯한 한데 일단 지금 외교적인 부분에서 지금 많이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지금 글로벌 그런 어떤 여론 분위기가 G7 정상회의 이후에 일본 쪽으로 지금 많이 좀 가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움직이고 우리 외무부에서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미국이 좀 야속합니다. 형문택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계속 연일 불쾌하다, 위협적이다, 우려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되돌려요?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돌릴 수는 없죠. 저는 기본적으로요. 아마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한미일 어떤 그 관계에서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한국 이런 관계였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본과의 관계도 신경 썼던 게 사실은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가 뭐 위안부 합의라든지 이런 지소미아 같은 거 안 했겠죠.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쨌든 영향이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는 일본을 통해서 뭘 하기보다는 직접 우리가 미국하고 상대하는 게 맞다. 대등한 관계에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실은 미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처럼 계속 설득해 나가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어떤 독자적인 영역을 계속 키워나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스라 태프트 미략을 포함해서 이 구한말 역사를 좀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지금의 한일 관계 또 미일 관계 또 한미 관계를 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미국도 사실은 뭐 그렇게 썩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한봉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탈출구를 열어줬는데 일본이 응할까요?
그 정도는 아직 힘들 것 같고요. 예. 일단 외교에 있어서는 절대 선악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에 있어서는 선악의 관점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보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도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에서 미국에 어떤 이익이 되느냐, 안보에 있어서 어떤 이익이 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일본은 과거에 우리 잘못을 했고 악이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철저히 선악이 아니라 좀 이익적인 측면에 접근을 해야 되고 일본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단순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도 우리 또 모두 다 손해가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절충점을 찾아서 양국 모두 윈윈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식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다뤘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돼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외교 언쟁의 얘기도 좀 있습니다. 과연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과연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수탈을 당한 것인가 답은 너무 명확한데 자꾸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또 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합방이라고 우리는 식민 지배라 그러는데 그게 과연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일본 법에 의하면 당연히 합법적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냥 강탈이다, 불법이다 보는데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사실은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식민지가 불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말씀처럼 국제사법재판소에 갔을 때 그럼 만약에 그 식민 지배를 불법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0.2%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는 법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이 부분이 좀 정리가 좀 되질 않는군요. 자,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겠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치킨입니다. 치킨에서 닭고기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슨 치킨이냐 하시겠지만 미국에서 닭고기가 없는 치킨이 등장했습니다. 한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내놓은 건데요. 고기 대신 닭고기 맛이 나는 식물성 재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선 가짜 고기가 들어간 채식 버거도 인기라는데요. 그 맛이 궁금하긴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메달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최근 공개된 2020 도쿄 패럴림픽 메달입니다. 직선이 뻗어나가는 형태가 혹시 무언가를 연상시키지 않나요? 온라인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우길기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전통 부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거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인데요. 과연 이 해명에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진 의문입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제 몸집만한 햄버거를 입에 물고 있는데요. 최근 까마귀의 식생활과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먹다 남긴 햄버거나 피자 조각을 먹고 사는 도시 까마귀들이 시골 까마귀보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니냐고요? 하긴 그걸 모르고 먹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어수선한 시국입니다. 많은 정보 또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